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출생 후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더 잘 알게 되면서 그 정보와 계속 축적되는 경험으로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면서 그것을 인식 주체로서의 나와 결합하기 시작한다. 어린이 자아 발달 분야의 권위 있는 심리학자 수전 하터는 아이가 자신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방식. 내 눈은 갈색이야. 둘째는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 난 공차기를 좋아해. 셋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 난 여동생이 있어. 넷째는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방식. 난 지금 행복해. 이다. 그 내용은 종종 매우 구체적이며 뜬금없다. 이 연령대의 아이는 또 자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성인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는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비현실적으로 자기 능력을 자신한다. 난 아주 강해. 체력 측정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멀리 점프할 수 있는지 또 공을 얼마나 정확히 던질 수 있는지 과대평가한다. 이 역시 과도한 자기중심적 자아를 반영한다. 아이들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뭘까?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신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음을 알고 이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경향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불행해진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느끼지 못하는 성인은 1년 전 또는 5년 전 자신이 어떠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이 문제는 비교하는 뇌에 관한 레슨 3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서서히 이전과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자아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분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 장난감이나 간식을 친구들과 나누는 이타적인 행동이 더 많아진다. 그러나 이런 것은 주로 또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다. 이 정도 나이에는 집단 정체성에 관한 관심도 커진다. 그러면서 좋지 못한 편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다. 5에서 7세의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인종을 선호하면서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편견을 보인다. 특히 다른 인종과 자주 어울리지 않는 구분된 환경에서 성장할 때가 더 심하다. 아이들이 8에서 10세가 되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줄어든다. 자신의 능력을 또래와 비교하게 되면서 심지어 자신을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더 어렸을 때는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강점과 약점 둘 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약해지면서 타인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어떤지에 좀 더 관심을 쏟는다. 성적이나 자신이 한 일을 두고 부모가 내리는 평가와는 별개로 긍지나 수치를 직접 표시한다. 그와 함께 문화 규범과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포부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또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아울러 자신을 또래와 관련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 자기가 좀 뒤진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눈높이를 낮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높여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참 잘했어요. 여기서 잠시 행복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자.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말하며 행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낮은 자존감은 정신건강 저하, 약물 남용, 범죄, 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1970년대 이래 미국에서는 교육 성취도를 높임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처하려는 예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운동이 펼쳐졌다. 나는 미국에서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대할 때 말끝마다 참 잘했어요. 라며 큰 소리로 칭찬하는 광경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 아이가 진짜 잘했는지는 제쳐두고 무조건 그렇게 칭찬했다.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듯했다. 이런 자존감 고양 운동은 어린이 양육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행복을 증진한다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효과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 자존감이 높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좀 더 자신 있고 활동적이며 호기심 많고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들은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자존감이 낮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내성적이고 자신이 없으며 도전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나이 때는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신감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능력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모든 일에 숙달이 되어야 능력과 자신감이 서로 연결된다. 이런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는 성인, 특히 부모가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비교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이라고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진짜 잘했을 때를 안다. 그런 사실을 알 때 그들은 더 행복해진다. 물론 자신감 덕분에 아이가 좀 더 도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성과가 좋아지면 다시 자신감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면 완전히 탈락하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자신감이 좋은 성과를 냈는가 아니면 좋은 성과가 자신감을 높였는가? 그 답의 단서는 자존감과 성과 사이의 변화 순서에 있다. 두 가지 변화 중 하나가 다른 쪽보다 앞선다. 원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성과가 개선된 뒤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성과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칭찬은 개선된 성과를 이끌지 못한다. 아이의 성과와 관련된 양육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권위 있는 방식, 권위주의적인 방식, 자유방임적인 방식이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의 성과에 관여한다. 그들은 확고하고 단호하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자녀 중심적이다. 높은 자존감과 연관되는 양육 방식이다. 그와 달리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상황 통제에서 훨씬 더 엄격하며 군림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지 않고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낮은 자존감과 연관되는 양육 방식이다.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곧바로 개입해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뜻으로 헬리콥터 부모로 불린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유방임적인 양육은 자녀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성숙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중에 커서 더 행복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 도전적인 역할을 맡도록 자존감과 자신감, 자발성을 높이는 데는 보상과 칭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과 칭찬의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를 과도하게 칭찬하면 처음에는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칭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무슨 일을 잘하도록 숙달되게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모든 결과가 기본적으로 잘한 일이 되면 아이는 성공과 실패를 제대로 식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독립성과 회복력이 저하된다. 특히 부모가 바로 곁에 없으면 무엇을 올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방식은 이렇다. 자녀의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필요할 때 격려와 조언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칭찬할 상황이 아닌데도 칭찬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실수해도 비판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아이가 거기서 교훈을 얻도록 유도하라. 그래야 아이는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앞길을 지도하고 잘하도록 격려하라.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압박해서도 안 된다. 부모로서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지만 강요나 속박은 금물이다.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성인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 시절의 행복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할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정서 조절, 이모셔널 레귤레이션 이다.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뇌의 전전두엽 부위, 뇌의 앞쪽 겉질, 활동을 통해 자신을 제어한다. 뇌의 이 부위는 발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며 우리 마음을 생성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조절한다. 전전두엽은 성인이 되어야 성숙기에 이른다. 그래서 청소년은 곧잘 충동적일 수 있고 생각과 행동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유아기의 이 부위는 짜증 같은 감정의 폭발과 성질 부림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 아이들이 그처럼 충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다. 피아제의 세계의 산 실험이나 마음 이론 시범에서 자신의 관점을 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애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초콜릿통에 든 것이 초콜릿이라고 말해야 할 때도 연필이라고 말한다. 성인도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다. 전전두엽은 술을 마셨을 때도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정서 조절은 분노 관리에도 중요하다. 화가 치밀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전두엽이 서서히 성숙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규범과 규칙, 문화에 우리 행동을 적응시키고 수정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 세라제인 블레이크 무어는 전전두엽의 발달 지연을 통해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절 규제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전전두엽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어력에 의존한다. 뇌의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계획과 추리 등의 실행 기능, 익스큐티브 펑크션즈, 집행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는 동시에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생각을 억제한다. 어린 시절의 안정성, 일관성, 규칙성은 패턴을 인식하고 반응 방식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성숙해가는 뇌가 상황에 적응하는 행동 양식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은 저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예측 능력은 마음 이론과 합쳐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복잡한 사회적 세계에서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